서울의 변두리, 낡았지만 정갈하게 정돈된 박은혜 여사의 작은 아파트 창가에는 해묵은 난초 화분 몇 개가 겨울 햇살을 힘겹게 받아내고 있었다. 열흘 전, 3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의 기일을 치르고 난 후 집안의 공기는 유난히 차고 무거웠다. 외아들은 결혼하여 분가한 지 오래였고 가끔 손녀 지미 22세, 대학생이 들르는 것을 제외하면 은혜는 대부분의 시간을 정막 속에서 홀로 보냈다. 평생 중학교 국어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며 쉴 새 없이 바쁘게 살아왔던 그녀에게 정년 퇴임 후 찾아온 고요함은 때로는 감옥처럼 느껴졌다. 희끗희끗해진 머리카락을 매만지며 거울 속 자신을 들여다볼 때면 온화한 미소 뒤로 숨겨진 깊은 외로움이 파문처럼 번져나가는 것을 느끼곤 했다. 젊은 시절 문학 동아리 활동을 하며 시를 사랑했던 감수성은 퍽퍽한 현실에 달아 희미해진 지 오래였다. 이제 그녀의 낙이라고는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거나 가끔 경로당에 나가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과 소일하는 것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해맑은 가을날 오후, 지민이 환한 웃음과 함께 할머니 댁을 찾았다. 손에는 새로 나온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다. 할머니, 이거 쓰세요. 화면도 크고 글씨도 잘 보여서 할머니 쓰시기 편할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실버톡이라고 요즘 어르신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거래요. 친구도 사귀고 좋은 글도 나누고 심심할 틈이 없대요. 지민은 능숙한 솜씨로 새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고 사용법을 알려주었다. 은혜는 내가 이런 걸 어떻게 쓰냐. 눈도 침침하고 손도 떨리는데. 라며 처음에는 고개를 저었지만 손녀의 성화에 못 이기는 척 앱을 실행시켰다. 프로필 사진으로는 수줍게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찍었던 빛바랜 흑백 사진을 올렸고 상태 메시지에는 고민 끝에 김소월의 진달래꽃 첫 구절을 적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어쩐지 자신의 처연한 심경을 대변하는 듯했다. 과연 이 메마른 가슴에 다시 꽃물이 들 수 있을까?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그녀는 조심스럽게 실버톡의 세계에 첫 발을 내디뎠다. 며칠 동안 아무런 소식도 없어 역시나 하고 실망하려던 참이었다. 알림음과 함께 푸른 소리라는 닉네임으로부터 쪽지가 도착했다. 발신인은 자신을 해외에서 플랜트 건설 사업을 하는 50대 후반의 남성 최수연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은혜의 프로필에 적힌 진달래꽃 구절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자신 역시 문학을 사랑하고 특히 김소월 시인의 시를 애송한다고 했다. 박은혜 선생님의 프로필에서 깊은 슬픔과 함께 아름다운 순수함을 느꼈습니다. 저 역시 낯선 타국 땅에서 사업을 하며 외로움을 느낄 때마다 시를 읽으며 위로를 받곤 합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가끔 이렇게 시나 좋은 글귀를 나누며 말벗이 되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의 메시지는 한자 한자 정성스럽고 진솔하게 느껴졌다. 은혜는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며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다. 부족한 사람이지만 말벗이 되어드릴 수 있다면 저야말로 영광입니다. 수십 년 만에 느껴보는 낯선 설렘과 기대감이 그녀의 마음을 부풀게 했다. 그날부터 은혜의 하루는 푸른솔 최수연과의 메시지를 기다리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의 다정한 안부 인사가 와 있었고 밤이 깊도록 두 사람은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수연은 자신이 현재 중동의 사막 한가운데서 대규모 담수화 플랜트 건설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다고 했다. 일은 고되고 위험하지만 인류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한다는 사명감으로 버티고 있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성공담보다는 고독한 이국 생활의 어려움, 문득문득 밀려오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세상을 떠난 아내에 대한 애틋한 추억 등을 진솔하게 털어놓았다. 은혜는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를 건넸고 때로는 교직 생활 시절 겪었던 소소한 일화나 아이들을 가르치며 느꼈던 보람 등을 이야기했다. 수연은 은혜의 지혜롭고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동했다고 말하며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으면 마치 돌아가신 제 어머니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제 삶의 마지막에서야 선생님 같은 귀한 인연을 만나게 되다니 정말 하늘의 축복 같습니다. 라고 고백했다. 그의 말은 은혜의 메마른 감성을 촉촉하게 적셨다. 잊고 지냈던 여성으로서의 자존감과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다는 욕구가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수연은 종종 자신의 사진이라며 고급스러운 양복 차림으로 해외의 유명 건축물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나 광활한 사막의 석양을 바라보는 뒷모습 사진 등을 보내왔다. 사진 속 그는 언제나 지적이고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으며 그의 주변 풍경은 은혜가 평생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국적인 아름다움으로 가득했다. 은혜는 그 사진들을 보며 수연과의 만남을 상상했다. 그가 한국에 돌아오면 함께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고 어쩌면 그의 사업 파트너로서 조언을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즐거운 상상에 빠지곤 했다. 수연 역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한국으로 완전히 귀국할 생각입니다. 그때가 되면 가장 먼저 은혜 선생님을 찾아뵙고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남은 인생을 함께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며 은혜의 기대감을 한껏 부풀렸다. 이 나이에 다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줄이야. 은혜는 자신의 감정이 믿기지 않으면서도 심장이 소녀처럼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느끼는 강렬한 삶의 의욕이었다. 경로당 친구들에게는 차마 꺼내놓지 못할 비밀이었지만 그래서 더욱 애틋하고 소중한 감정이었다. 그녀는 수연과의 메시지를 기다리며 화장대 앞에 앉아 오랜만에 옅은 화장을 하기도 하고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가장 아끼는 외출복을 꺼내 입어보기도 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평소보다 한결 생기 있어 보이는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수연으로부터 다급한 연락이 왔다. 평소 그의 차분하고 여유로운 목소리와는 달리 잔뜩 긴장하고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은혜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아주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핵심 자재 수입 과정에서 갑자기 현지 세관에 문제가 생겨 막대한 통관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당장 내일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프로젝트 전체가 무산될 위기입니다. 해외에서는 당장 거액을 송금하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혹시 정말 면목 없지만 300만 원만 급히 융통해 주실 수 없을까요? 프로젝트가 정상화되는 대로 이자와 함께 반드시 갚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선생님. 은혜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다. 300만 원은 그녀에게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다. 하지만 사랑하는 그가 절박하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어찌 외면할 수 있을까? 평생 남에게 돈 문제로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하고 살아온 그녀였지만 수연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그와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요.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그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은행으로 달려가 정기예금을 해지하여 그의 계좌로 돈을 송금했다. 돈을 받은 수연은 전화기 너머로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은혜 선생님은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은혜는 자신이 그에게 큰 힘이 되었다는 사실에 오히려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진심 어린 감사에 그녀의 모든 걱정과 불안은 눈 녹듯 사라지는 듯했다. 그 일을 계기로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굳건해진 것처럼 보였다. 수연은 이전보다 훨씬 더 자주 은혜에게 사랑과 감사를 표현했고 은혜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했다. 하지만 그것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시작에 불과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수연은 또다시 다급한 목소리로 연락해왔다. 이번에는 현지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중상을 입어 응급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회사 보험 처리가 늦어져 당장 수술비가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그는 차마 동료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며 은혜에게 다시 한번 도움을 요청했다. 은혜는 그의 인간적인 고뇌에 깊이 공감했고 망설임 끝에 얼마 남지 않았던 비상금 통장을 깨서 수백만 원을 추가로 송금했다.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 착한 당신이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야지.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애써 불안한 마음을 다독였다. 그러나 수연의 금전 요구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로 공사 현장이 파손되어 긴급 복구 자금이 필요하다.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던 중 여권과 현금을 모두 도둑맞아 당장 생활비가 없다. 새로운 투자처를 발견했는데 계약금을 지금 바로 넣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 등
이유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요구하는 액수 또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은혜는 이제 매달 받는 연금과 얼마 남지 않은 퇴직금만으로는 그의 요구를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밤마다 이게 정말 맞는 일일까? 혹시 내가 속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고개를 들었지만 그때마다 수연은 더욱더 애절하게 사랑을 속삭이며 그녀의 마음을 붙들었다. 은혜 씨, 당신만이 내 유일한 희망입니다. 이 어려움만 함께 극복하면 우리는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그의 간절한 목소리를 들으면 은혜는 차마 그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을 그에게 내어주었기에 이제 와서 발을 빼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결국 자식들 몰래 마지막 남은 적금마저 해지했고 심지어는 평생 살았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지만 수연을 향한 그녀의 맹목적인 믿음은 오히려 기이할 정도로 더욱 강해져만 갔다. 마치 도박에 빠진 사람처럼 이를수록 더 큰 것을 걸어서 만회하려는 심리와도 같았다. 그녀의 이성은 마비되었고 오직 수연과의 행복한 미래만을 갈망하고 있었다. 주말이면 을의 할머니 댁을 찾던 손녀 지민은 은혜의 변화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예전에는 손녀가 오면 반갑게 맞이하며 맛있는 간식을 내주시던 할머니가 언제부턴가 부쩍 예민해져 있었고 방 안에 틀어박혀 누군가와 밤늦도록 스마트폰으로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통화하는 모습이 잦아진 것이다. 가끔 할머니의 표정을 살피면 기쁨과 설렘보다는 불안과 초조함이 더 많이 어려 있는 것 같았다. 할머니, 요즘 무슨 걱정거리 있으세요? 안색이 별로 안 좋으세요. 지민이 걱정스러운 마음에 물었지만 은혜는 아니다, 신경 쓸 것 없다.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게지. 라며 애써 말을 돌리곤 했다. 하지만 지민은 할머니의 어색한 변명 뒤에 무언가 심각한 문제가 숨겨져 있음을 직감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지민은 우연히 할머니 방에서 흘러나오는 통화 내용을 엿듣게 되었다. 네, 수연 씨. 알겠어요. 제가 어떻게든 한번 알아볼게요. 하지만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해요. 저도 이제 더 이상은. 할머니의 목소리는 거의 울먹이고 있었다. 지민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최수연? 누구지? 할머니가 왜 저렇게 불안해하시는 걸까? 그날 밤 지민은 잠 못 이루고 뒤척이다가 조용히 할머니 방으로 향했다. 할머니가 잠든 것을 확인한 후 떨리는 손으로 할머니의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실버톡이라는 앱을 실행시켰다. 푸른 소리라는 닉네임과의 대화 목록이 화면 가득 펼쳐졌다. 지민은 숨을 죽이며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다. 그곳에는 온통 사랑과 약속 그리고 돈에 관한 절박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은혜 씨, 당신은 내 삶의 마지막 등불입니다. 이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당신과 함께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을 짓고 평생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 제발 한 번만 더 저를 믿고 도와주십시오. 지민은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명백한 사기였다. 드라마나 뉴스에서나 보던 로맨스 스캠이 자신의 할머니에게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할머니, 도대체 이 남자 누구예요? 왜 할머니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이거 다 사기예요. 사기. 다음 날 아침, 지민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은혜에게 소리치듯 따져 물었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이름의 콩깍지에 단단히 씌어있던 은혜에게 손녀의 절규는 악담으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네가 뭘 안다고 그런 험한 말을 하느냐. 그 사람은 그런 천박한 사람이 아니다. 너는 아직 어려서 진정한 사랑이 뭔지 모르는 게야.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못해. 은혜는 평생 한 번도 손녀에게 보인 적 없는 격한 분노를 터뜨렸고 지민은 할머니의 완고하고 냉정한 태도에 깊은 상처와 함께 더 큰 절망감을 느꼈다. 하지만 지민은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다. 하나뿐인 소중한 할머니를 저 악마 같은 사기꾼의 소나기에서 반드시 구해내야만 했다. 그날부터 지민은 학교 수업도 뒤로 한 채 밤낮으로 최수연이라는 유령 같은 남자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인터넷 검색창에 그의 이름과 그가 언급했던 회사 이름, 프로젝트명 등을 샅샅이 검색했고 그가 보냈다는 사진들을 구글 이미지 검색으로 일일이 역추적했다.
며칠 밤을 꼬박 세운 지민의 노력은 처절한 진실을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수연이 자신의 사진이라며 보냈던 지적이고 부드러운 인상의 중년 남성 프로필 사진은 사실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외국의 한 스톡 이미지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모델 사진을 도용한 것이었다. 그가 운영한다던 해외의 거창한 건설회사 홈페이지는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보기에도 조악하기 짝이 없었고, 기재된 회사 주소지를 구글맵으로 검색해보니 엉뚱한 폐건물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주소였다. 그가 자랑처럼 늘어놓았던 화려한 성공 신화와 학력, 경력 역시 어디에서도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허구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었다. 심지어 그가 보냈던 애틋한 사랑의 시구절이나 감동적인 이야기들조차 인터넷 블로그나 유명인의 어록을 그대로 베껴온 것들이었다. 지민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끼며 동시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어떻게 한 인간이 이토록 잔인하고 교활하게 타인의 순수한 감정을 짓밟고 농락할 수 있단 말인가. 지민은 자신이 찾아낸 이 모든 끔찍한 증거들을 하나하나 프린트했다.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있는 지민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이 잔인하고 차가운 진실의 칼날을 어떻게 사랑하는 할머니의 가슴에 꽂아야 할까. 하지만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할머니는 이미 사기꾼의 가머니설에 깊이 중독되어 있었고, 어쩌면 마지막 남은 전 재산마저 그에게 넘겨줄 위기에 처해 있을지도 몰랐다. 다음 날 아침, 지민은 결연한 표정으로 할머니의 방문을 두드렸다. 할머니, 잠시 저랑 진지하게 얘기 좀 하셔야겠어요. 아주 중요하고 어쩌면 할머니께 많이 아픈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여전히 냉랭한 표정의 은혜였지만 손녀의 비장한 눈빛과 단호한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한 듯 마지못해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다. 지민은 심호흡을 한번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또렷하게 자신이 밤새도록 밝혀낸 충격적인 사실들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다. 할머니, 이 사진 좀 자세히 보세요. 할머니가 매일 밤낮으로 메시지를 주고받고 그렇게 믿고 의지하시는 그 푸른 솔 아저씨, 아니 최수연이라는 사람. 이 사람, 할머니가 아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이 얼굴, 이 경력, 이 이야기들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은혜는 처음에는 지민의 말을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만해라 지민아. 네가 뭘 잘못 알아도 한참 잘못한 게야. 그 사람은 절대 그럴 리가 없어. 네가 뭘 안다고 감히. 그녀는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쳤지만 지민이 굳은 표정으로 내미는 차가운 증거들, 도용된 프로필 사진의 원본, 존재하지 않는 유령 회사 정보, 짝인기된 메시지 내용들. 앞에서 은혜의 목소리는 점점 힘을 잃어갔고 그녀의 얼굴은 삽시간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갔다. 수연이 보내왔던 그 수많은 달콤한 사랑의 속삭임들, 함께 꿈꾸었던 장밋빛 미래의 약속들,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며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무참히 난도질하는 것을 느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얼어붙는 듯했고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지금 당장 그 사람한테 전화해서 똑똑히 물어볼 거예요. 이게 다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인지. 지민은 거의 울부짖듯 소리치며 할머니의 스마트폰을 낚아채듯 집어들고 최수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길고 긴장된 신호음 끝에 익숙하면서도 이제는 지독하게 낯설게 느껴지는 그의 목소리가 전화기 저편에서 흘러나왔다. 여보세요? 나의 사랑스러운 은혜씨?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무슨 일이세요? 지민은 터져나오려는 울음을 간신히 삼키며 떨리는 심장을 애써 억누르고 입을 열었다. 최수연씨, 저 은혜 할머니 손녀 박지민이라고 합니다. 당신 도대체 정체가 뭐예요? 왜 우리 순진한 할머니한테 그런 끔찍한 거짓말을 하고 피 같은 돈을 갈취하는 거죠? 당신이 보낸 그 잘난 사진들, 그거 전부 다 가짜잖아요. 당신이 말한 그 회사, 그 프로젝트, 그거 다 유령 아니냐고요. 순간 전화기 저편에서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뒤이어 터져나온 그의 목소리는 이전의 꿀처럼 달콤했던 다정함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차갑고 오만하며 위협적인 것이었다. 어쭈 어린 것이 어디서 어른한테 함부로 대들어? 뭘 좀 안다고 까불어? 내 할머니가 좋아서 나한테 돈을 갖다 바친 걸 왜 나한테 지랄이야. 너 내가 누군지 알고 함부로 주둥이 놀리는 거야.
당장 전화 끊지 않으면 내 할머니고 너고 가만 안 둘 줄 알아, 이 되바라진 년아. 그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저급하고 폭력적인 욕설과 함께 전화는 일방적으로 거칠게 끊겼다. 은혜는 그 모든 과정을 넋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지켜보고 있었다. 전화기 너머로 생생하게 들려온 최수연의 진짜 목소리. 그 추악하고 난폭한 본성은 그녀가 지난 몇 달 동안 사랑하고 의지했던 푸른 솔의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 없는 전혀 다른 괴물의 것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자신이 철저히 기만당하고 농락당했음을 뼈저리게 깨달은 은혜의 눈에서 마침내 뜨거운 눈물이 봇물처럼 쏟아져 내렸다. 아니야, 아니야, 이건 꿈일 거야. 그럴 리가 없어.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으며 지민의 옷자락을 붙들었다. 평생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남에게 해코지 한 번 안 하고 살아온 자신에게 어찌 이토록 참혹하고 잔인한 형벌이 내려질 수 있단 말인가. 진실한 사랑이라고 굳게 믿었던 감정은 더러운 욕망으로 포장된 추악한 기만이었고, 황혼역에 찾아온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결국 절망의 나락으로 자신을 밀어떨어뜨리는 교활한 함정이었다. 지난 몇 달간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했던 모든 행복했던 기억들이 이제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녀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발기는 듯했다. 믿었던 사람에게 처절하게 배신당했다는 절망감, 평생을 아끼고 모아온 소중한 돈을 허망하게 날려버렸다는 극심한 자책감, 그리고 이 모든 끔찍한 사실을 자식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에 대한 암담한 막막함이 한꺼번에 해일처럼 그녀를 덮쳤다. 그녀의 세상은 그렇게 산산조각 나버렸다. 그날 이후 박은혜 여사의 삶은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폐허와도 같았다. 그녀는 방 안에 스스로를 가두고 식음을 전폐했으며 밤에는 악몽에 시달리며 뜬 눈으로 지새우는 날들이 하염없이 계속되었다. 지민은 학업까지 잠시 중단하고 할머니 곁을 그림자처럼 지켰지만 삶의 모든 의지를 상실한 듯 깊은 절망의 늪에 빠진 할머니를 위로하고 일으켜 세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내가 다 망친 거야. 내가 바보 천치였어. 은혜는 앙상하게 마른 손으로 얼굴을 감싸진 채 자책의 말을 끝없이 되뇌며 눈물만 하염없이 흘릴 뿐이었다. 보다 못한 지민은 결국 눈물을 머금고 멀리 지방에 사는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처음에는 하나뿐인 어머니의 어리석고 황당한 행동에 당혹감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던 아들도 며칠 후 직접 찾아뵌 어머니의 처참하게 무너진 몰골과 텅 빈 눈동자를 보고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함께 눈시울을 붉힐 수밖에 없었다. 가족들은 이제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은혜를 절망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 이 고통스럽고 긴 싸움을 함께 헤쳐나가기로 굳게 마음먹었다. 지민은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 할머니의 피눈물을 조금이라도 닦아주기 위해, 그리고 저 악마 같은 최수연에게 법의 심판을 내리기 위해 그녀는 더욱더 악착같이 증거들을 수집하고 정리했다. 할머니가 최수연에게 송금했던 모든 은행 거래 내역서, 두 사람이 주고받았던 수많은 메시지 기록들, 그리고 최수연이 자신의 신분을 위장하기 위해 도용했던 가짜 사진들의 원본과 출처까지. 며칠 후 지민은 여전히 시리에 빠져있는 은혜의 손을 따뜻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움켜쥐고 집을 나섰다. 할머니,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해요. 더 이상 숨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할머니 곁에 있잖아요. 경찰서로 향하는 은혜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 같은 극심한 수치심과 혹시라도 최수연에게 보복을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하지만 굳건한 믿음이 담긴 손녀의 맑은 눈빛을 보자 그녀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작은 용기가 샘솟는 것을 느꼈다. 경찰은 지민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출한 방대한 증거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한 후 즉시 로맨스 스캠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최수연이라는 이름은 가명이었으며 그가 이미 여러 명의 독거 노인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로맨스 스캠 사기를 벌여온 전문 사기꾼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전국적으로 비슷한 수법의 피해 사례들이 속출했고 인터폴과의 공조 수사까지 이루어진 끝에 마침내 그는 해외로 도피하려던 중 공항에서 극적으로 검거되었다.
저녁 시간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가면을 쓴 채 고개를 숙이고 경찰에 연행되는 최수연의 모습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은혜는 담담하지만 착잡한 표정으로 그 뉴스를 지켜보았다. 그가 마침내 죗값을 치르게 되었다는 사실이 아주 작은 위안이 되었지만 마음 한구석에 깊게 패인 상처와 허망하게 사라져버린 시간에 대한 상실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시간이 약이라는 진부한 말처럼 아주 느리고 더디게나마 은혜의 깊은 상처도 아주 조금씩 아물기 시작했다. 지민은 할머니를 위해 노년층을 위한 전문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알아보고 매주 함께 참여했으며 아들은 주말마다 맛있는 음식을 싸들고 찾아와 살뜰히 어머니의 말벗이 되어주었다. 가족들의 변함없는 따뜻한 사랑과 헌신적인 지지 속에서 은혜는 점차 잃었던 웃음을 희미하게나마 되찾아가기 시작했다. 어느 햇살 좋은 오후, 지민은 할머니에게 작은 제비꽃 화분 하나를 수줍게 내밀었다. 할머니, 이 꽃 이름이 희망이래요. 아주 작은 꽃이지만 어떤 척박한 땅에서도 꿋꿋하게 다시 피어난대요. 할머니도 이 제비꽃처럼 다시 예쁘게 활짝 피어나실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물도 주고 햇볕도 쬐어드릴게요. 은혜는 촉촉하게 젖은 눈으로 가만히 그 작은 보랏빛 꽃잎을 어루만졌다. 마치 지난날 상처투성이었던 자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듯했다. 몇 달 후 은혜는 동네 구청 강당에서 열린 디지털 금융 사기 및 로맨스 스캠 예방 교육 프로그램에 특별 강사로 초청받아 수많은 노인들 앞에 섰다. 자신의 치부와도 같았던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털어놓는다는 것은 그녀에게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놓일지도 모르는 다른 누군가에게 자신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무엇보다도 곁에서 자신을 믿고 지지해주는 손녀 지민의 따뜻한 눈빛에 힘을 얻어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그녀의 진솔하고 용기 있는 고백에 강당을 가득 메운 많은 노인들은 깊은 공감과 함께 안타까움의 눈시울을 붉혔고 강연이 끝난 후에는 뜨거운 격려와 감사의 박수가 우레와 같이 쏟아졌다. 그 순간 은혜는 깨달았다. 자신의 삶은 결코 실패하거나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비록 넘어지고 깊은 상처를 입었지만 그 상처를 통해 더욱 단단해지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듬을 수 있는 더 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창밖에는 어느덧 시리도록 푸른 가을 하늘이 눈부시게 펼쳐져 있었다. 은혜는 이제 훌쩍 자란 손녀 지민의 팔짱을 끼고 집 근처 올림픽공원의 산책로를 천천히 거닐고 있었다. 따스한 가을